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도화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강원도 어느 고을에 이선준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다. 집안 대대로 인품과 학식을 지닌 선비 집안이었지만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가산이 기울어 형편이 좋지 않았다. 어머니는 명문가의 양반이었지만 자존심을 버리고 삭바느질을 해서 집안 살림을 꾸렸고 성심껏 아들 공부를 뒷바라지하였다. 어릴 적부터 총명한 머리를 가진 이선준은 어머니의 뒷바라지를 받으며 공부에 전념하였고 학문은 점점 깊어져 갔다. 세월이 흘러 이선준의 나이 16이 되었을 때 책을 구하기 위해 저작거리를 거닐다. 한양에서 과거 시험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뛸 듯이 기뻤다. 기울어진 집안을 일으키고 어머니를 잘 모시기 위해서는 이 기회를 꼭 잡아야 했다. 하지만 집안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차마 말도 못 꺼내고 몇 날 며칠을 고민만 할 뿐이었다. 어머니는 늘 봤던 아들의 안색이 흑빛인 걸 보고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얘야, 요즘 왜 그렇게 기력이 없고 낯빛이 어둡단 말이냐? 무슨 말 못할 걱정이라도 있느냐? 어머니, 사실은 머지않아 한양에 과거 시험이 있습니다. 이번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아가 저희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습니다. 꼭 장원급제해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한양길이 얼마나 먼 줄 아느냐? 어떻게 혼자 한양을 간다는 것이야? 그 먼 길을 가다 무슨 병고라도 당하면 어미 혼자 어찌 살라는 것이야?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홀로 두고 떠나는 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산다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대장부로서 포부를 한 번도 펼치지 못할 것이며 저희 가문도 일으킬 수 없을 것입니다. 이선준의 굳은 의지에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결심한 듯 말했다. 그래, 알았다. 너의 결심이 이렇게 강하니 더 이상 말릴 수가 없구나. 내가 그간 조금씩 모아둔 돈이 있으니 이걸 가지고 길을 떠나거라. 네, 어머니. 이선준은 크게 기뻐하며 다음날 보찜을 짊어지고서 한양을 향해 떠났다. 몇 날 며칠을 걷다 어떤 고을을 지나쳐 가는데 시끌벅적 떠드는 동네 아이들의 목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왔다. 근처에 가서 봤더니 동네 아이들이 여럿 모여 눈먼 소경을 놀리며 장난질을 치고 있었다. 나무 막대기 끝에 냄새나는 개똥을 찍어서는 소경의 코끝에 들이대면서 깔깔대며 놀려대고 있었다. 아이고 이놈들아, 구려 죽겠다, 구려 죽겠어. 소경은 괴로워 손사래를 쳐보았지만 아이들은 더 심하게 장난을 쳐대었다. 야, 이놈들아. 이게 무슨 짓들이냐? 보다 못한 이선준은 쫓아가서 아이들을 혼내주었다. 어디 가는 뉘신데 이렇게 선한 일을 하신단 말이오? 나는 강원도에 사는 이선준이라는 사람입니다. 한양의 과거를 보러 가는 길입니다. 한양까지 가려면 힘들겠구려. 날도 저물었으니 오늘은 우리 집에서 하룻밤 묵고 가구려. 저랑 함께 가십시다. 이선준은 가난한 소경에게 신세를 지고 싶지 않았으나 자신의 처지 또한 딱한 신세라 마지못해 그의 뒤를 따라갔다. 소경의 집 앞에 도착한 이선준은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뜻밖에도 큰 기와집이었다. 알고 봤더니 그 소경은 그 지역에서 점을 잘 치기로 유명한 판수였다. 이선준은 그 집에서 하룻밤을 편히 묵고 아침이 되자 길을 떠나기 전에 판수에게 인사를 했다. 이렇게 오신 김에 내가 앞길을 점쳐 드리리다. 사주를 불러보구려. 그 말에 솔깃한 이선준은 사주를 대고 판수 앞에 앉았다. 판수는 사주를 꼽고 산통을 흔들면서 한참을 헤아려 보더니 점괘를 뽑았다. 이번 과거에 틀림없이 장원 급제를 하겠소. 하지만 아차하면 죽을 운명이요. 고비가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들었구려. 이 고비를 못 넘기면 급제를 한들 모든 일이 다 허사요. 장원급제라는 기쁨도 무색하게 이선준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보시오. 죽을 고비가 있다면 그 일을 피할 방법도 있지 않겠소. 살 방도를 알려주시오. 앞에 고비 2번은 선비의 마음 먹기에 달렸소. 마음만 똑바로 먹으면 넘길 수 있는 문제지요. 하지만 마지막 한 번이 아주 어렵군요. 3번째 죽을 고비에 이르거든 이 쌈지를 꼭 펼쳐보시오. 그럼 그 방도가 보일 것이요. 이선준은 쌈지를 받아들고 고맙다는 인사를 나눈 후 마음을 다잡고 길을 나섰다. 하루 종일 걸어
어떤 주막에 도착하여 유숙하게 되었다. 그날 밤 이선주는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몹시 피곤했지만 자신을 위해 고생하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밤늦게까지 글 공부를 하고 있었다. 인적이 끊기고 고요한 새벽이 되자 이선준의 방문이 스르르 열렸다. 얼굴에 분칠을 하고 속살이 훤히 비치는 하늘하늘한 옷을 입은 주막의 여주인이 미소를 지으며 술상을 들고 들어왔다. 아니, 이게 무엇이오? 나는 술상을 시키지 않았소. 그냥 제가 드리는 겁니다. 밤늦도록 글 공부하시는 나리의 모습에 그만 반하고 말았지 뭐예요. 여자는 이선준에게 술을 따라서 권하더니 곁으로 다가와 살며시 몸을 기대며 분길 같은 손으로 이선준의 손을 부여잡으며 교태를 부렸다. 여주인이 움직일 때마다 언뜻언뜻 스쳐 지나가는 여인의 살결에 이선준은 몸과 마음이 다 어지러질할 지경이 되었다. 그때 문득 판수의 말이 떠올랐다. 이선준은 깜짝 놀라서 손을 뿌리치면서 말했다. 이러지 마시오. 보아하니 혼인을 하신 분 같은데 남편이 알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난 아무 생각이 없으니 그냥 술상을 가지고 나가시오. 이선준이 정색을 하고서 차갑게 말을 하니 여인은 입을 삐죽거리며 상을 들고 나가려 하였다. 바로 그때였다.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험상궂게 생긴 남자가 칼을 들고 뛰어들어 오더니 들고 있던 칼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이선준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아니, 당신은 또 니십니까? 저는 이 여자의 남편입니다. 이 여자가 젊은 손님들을 유혹하는 낌새를 채고 오늘 길을 떠난 척하며 몰래 지켜보고 있었지요. 여차하면 둘 다 죽이려 했는데 선비님이 이렇게 하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 말을 듣던 이선준은 등에 식은땀이 주르르 흘렀다. 까딱하면 시퍼런 칼날에 목이 잘릴 뻔한 순간이었다. 주막 주인은 이선준을 잘 대접하고 여비까지 보태어 보내주었다. 마음을 잘 먹은 덕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오히려 복을 받은 셈이었다. 이선준은 길을 재촉하며 생각했다. 이제 두 고비가 남은 것인가. 이선준은 다시 몇 날 며칠을 걸어서 한양에 당도했다. 그는 한 객사를 숙소로 정해놓고 한양 주변을 둘러보며 산책을 하고 있었다. 이곳저곳을 구경 다니다 날이 어두워져 숙소를 찾는데 이 길이 그 길 같고 이 집이 저 집 같아서 쉽게 찾을 수가 없었다. 한참을 헤매다 보니 어느새 밤이 이슥해지고 말았다. 인적이 다 끊긴 길에서 혼자 방황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덩치 좋은 산에 몇이 달려들더니 이선준의 입을 막고 다짜고짜 자루에 집어넣었다. 그러고는 어깨에 떠매고 어디론가 가기 시작했다. 일가 친척 하나 없는 낯선 땅에서 말로만 듣던 보쌈을 당한 것이었다. 이선준이 자루에서 풀려난 곳은 으리으리한 대갓집의 별당이었다. 자루에서 풀려난 이선준의 앞에는 아리따운 처녀가 다소곳이 앉아 있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오? 나를 왜 여기로 데려온 것이오? 죄송합니다, 도련님. 다 저희 부모님이 시키신 일이랍니다. 제가 상부사를 타고나 첫 남편을 잃을 운명이라고 하여 이렇게 남모르는 도련님을 데려온 것이지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요. 그렇다면 나는 오늘 밤만 지나면 죽은 목숨이란 말이군요. 제가 부모님을 긋고 말렸는데 끝내 이를 꾸미고 마셨답니다. 외동딸이 청산과부가 되는 것을 견딜 수 없다면서요. 그저 죄송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처녀가 눈물을 흘리니 이선준은 곧 죽을 자신의 신세는 잊고 오히려 처녀가 불쌍해지는 것이었다. 사연을 들으니 정말 딱하군요. 내 운명은 여기까지인 듯하니 부디 천생배필을 만나 백년해로 하길 바라오. 그가 처녀를 위로하니 처녀는 더 미안한 마음에 어쩔 줄을 몰랐다. 처녀는 보석함에서 작은 금두꺼비 2개를 꺼내더니 이선준에게 건넸다. 제 마음입니다. 부디 받아주세요. 나는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소?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의 일이지요. 분명히 쓸 곳이 있을 것입니다. 이선준은 할 수 없이 금두꺼비를 받아서 품에 넣었다. 다음 날 새벽이 되자 건장한 하인 둘이 이선준을 끌어내어 자루에 집어넣고 어디론가 향했다. 이제 죽는구나 생각하니 고향에 계신 어머니 얼굴이 떠올라 몹시 괴로웠다. 이선준은 체념한 채 떠매어져 가다 문득 품 안의 금두꺼비가 생각났다. 여보시오. 내 말을 좀 들어보시오. 지금 나한테 금두꺼비 2개가 있소. 나는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소. 당신네들도 못할 짓에 고생인데 나눠 쓰도록 하시오. 아니, 그 말을 어떻게 믿는단 말이오.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못하러 하겠습니까? 잠깐 확인해 보면 알 일입니다. 하인들이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자루를 열고 보니 정말 선준의 품속에 금두껍이 2개가 있었다. 하인들은 뜻밖의 횡재에 입이 한 방만 해졌다. 자, 이제 됐으니 나를 갖다 버리시구려. 젊은 하인이 다시 이선준을 자루에 넣으려 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나이 많은 하인이 나서서 만류했다. 그만두게. 사람이란 은혜를 알아야 하는 법이야. 이런 분을 죽이면 천벌 받네. 우리만 입 다물면 아무 문제도 안 생길 걸세. 듣고 보니 과연 그러했다. 2 하인은 이선준을 풀어주고 자루에 돌덩이를 담아 강물 속으로 힘껏 집어던졌다. 이렇게 하여 이선준은 또 한 번 죽을 고비를 벗어날 수 있었다. 죽을 고비를 벗어난 이선준은 무사히 과거에 응시하여 당당히 장원급제를 하였다. 이름 없는 시골 선비가 장원급제를 하자 조정이 온통 들썩거렸다. 그때 조정에는 김정승과 이정승이 있었다. 2정승 모두 혼기를 넘긴 딸이 있어 사윗감을 찾고 있던 차에 장원급제한 이선준을 사위로 점찍었다. 이정승과 김정승이 차례로 나서서 이선준을 사위로 맞으려 하니 서로 조금도 양보가 없었다. 결국은 임금이 결정을 하게 되었다. 듣자 하니 이정승 딸은 16이고 김정승 딸은 17이라지. 한 살이라도 더 먹은 김정승 딸과 맺어주는 게 좋겠소. 이렇게 해서 이선준은 김정승 딸과 결혼하게 되었다. 하루바삐 어머니를 뵙고 장원급제의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은 생각뿐이었으나 김정승 댁에서 혼례를 어찌나 서두르는지 고향에도 내려가지 못한 채 혼례를 올리게 되었다. 김정승의 딸과 결혼한 그날 밤 이선준은 이런저런 생각에 긴장이 되어 뒷간을 찾아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그때 복면을 한 남자가 살짝 담을 넘어 들어오더니 쏜살같이 신부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얼마 후 검은 그림자는 다시 방에서 나와 담을 넘어 사라졌다. 이선준은 급히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앞불싸 신부가 칼에 찔려 쓰러져 있었다. 이선준은 방에서 뛰어나와 집안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큰일 났습니다. 신부가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김정승 부부는 깜짝 놀라서 버선발로 뛰쳐나왔다. 이선준에게 사정 얘기를 듣던 김정승은 사랑하던 외동딸을 잃은 터라 제정신이 아니었다. 갑자기 원망 섞인 눈으로 이선준을 쏘아보기 시작했다. 다음 날 포도대장이 부하를 이끌고 김정승 집으로 사건 조사를 나왔다. 갑자기 김정승이 이선준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포도대장, 저놈이 범인이요. 전부터 우리 딸애와의 혼인을 탐탁지 않게 여기더니 이런 짓을 벌인 게야.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 딸을 죽일 사람이 누가 있겠소. 첫날 밤에 신부를 혼자 놔두고 밖으로 나갔다는 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린가. 저놈을 단단히 조사해 보시오. 날벼락 같은 말이었다. 이선준은 나서서 변명을 했지만 김정승은 막무가내였다. 김정승의 권세가 어찌나 당당했던지 포도대장 또한 그 앞에서 설설 기었다. 그는 이선준을 옥에 가두고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끝까지 범인이 안 잡히면 이선준이 죄를 뒤집어 쓰게 될 상황이었다. 감옥에 갇힌 채 고생하던 이선준은 문득 판수가 전해준 작은 쌈지를 생각해냈다. 그는 쌈지를 포도대장에게 보여주며 그곳에 사건의 비밀이 담겨 있을 테니 꼭 살펴달라고 간청했다. 이선준이 준 쌈지에 들어있는 건 누런 종이 하나뿐이었다. 그 종이에는 흰 백자 3개가 씌어 있었는데 포도대장은 아무리 궁리를 해도 뜻을 알아낼 수가 없었다. 이리저리 물어보았지만 누구도 그 뜻을 푸는 사람이 없었다. 어느새 그 쌈지에 대한 이야기는 임금에게까지 알려졌다. 임금은 지혜롭기로 소문난 이정승에게 쌈지를 전해주면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였다. 뜻을 풀지 못하면 혼란의 주범인 이선준을 처형하겠노라고 하였다. 이선준이 죄 없이 갇혀 있다고 믿고 있던 이정승은 그 뜻을 풀이하려고 무진 애를 썼다. 하지만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도저히 그 뜻을 헤아릴 수 없었다. 그때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외동딸이 물었다. 아버지, 무슨 일로 심란하신지요? 이정승은 한숨을 내쉬고 사정 얘기를 해주었다.
그러자 이정승의 딸은 자기가 한번 뜻을 풀어보겠노라면서 쌈지를 받아들었다. 쌈지를 열고 종이를 잠깐 살펴보던 이정승의 딸은 금세 화난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 이 사건의 범인은 황백삼이라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오호, 그래. 그 근거는 무엇이냐? 내가 그 쌈지를 한나절 동안 뚫어져라 살폈지만 그 답을 찾지 못했구나. 이 누런 종이는 누를 황이고 흰 백자가 세신이 백삼이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김정승 댁에 황백삼이라는 사람이 있을 테니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는지요? 아니나 다를까 김정승 집에는 황백삼이라는 젊은 종이 있었다. 황백삼은 관가에 붙들려오자 겁에 질려 죄상을 모조리 털어놓았다. 평소 남몰래 정을 통해왔던 김정승 딸이 함께 도망가자는 약속을 어기고 말을 듣지 않아 홧김에 찔러 죽였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이선준은 겨우 살인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이선준이 옥에서 풀려나자 전에 김정승에게 이선준을 빼앗겼던 이정승이 이선준을 사위로 삼겠다고 나섰다. 이번에는 별다른 경쟁자 없이 이선준은 이정승의 사위로 정해졌다. 이선준은 혼인이 영 내키지 않았지만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기도 하여 허락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드디어 첫날 밤이 되었다. 촛불을 밝히고 신부의 얼굴을 살펴본 이선준은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신부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신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선준이 보쌈을 당해 잡혀왔을 때 금두꺼비를 내주던 그 처녀였던 것이다. 세상에 이런 인연이 또 있는가. 둘은 그만 너무 놀랍고 반가워 말문이 막혔다. 후에 이정승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위에게 용서를 구했다. 시골에서 모셔온 이선준의 어머니에게도 큰절로 사죄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맺어진 두 사람은 그 후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도화야담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